안녕하세요. 정광석입니다. 자, 세포생물학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영상입니다. 셀바이올로지라서 줄여서 CB이고요. 총 5개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 세포의 기본 구조와 기능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우리가 인체 구조와 기능하면서도 세포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보셨던 내용을 다시 좀 상기하면서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세포란 게 도대체 뭔지, 이렇게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포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크기를 좀 비교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미생물학 같은 교과목을 공부할 때에는 작은 감염 미생물들이 어떻게 더 큰 세포 속에서 살 수 있느냐,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세포의 크기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잡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서 세포란 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실은 세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다룰 거고요. 마지막, 사람 세포를 기준으로 세포의 구조하고 기능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세포의 정의부터 시작합니다. 세포란 모든 생물체의 구조적, 기능적 최소 단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의 몸 같은 경우에는 아이냐 어른이냐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통상 성인의 경우 약 7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들 합니다. 즉, 한 개의 세포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세포가 다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요. 또 각 세포들이 얼만큼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세포의 활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여러 세균들은 보통 세균들은 단세포 생물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감염시키는 여러 감염원 중에 곰팡이 같은 거 있죠? 곰팡이는 진균이라고 해서 세균하고 좀 달라요. 균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세균들은 원핵생물, 그래서 사람의 세포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세포로 되어 있고, 진균부터는 사람 세포와 다소 비슷해요. 그래서 다세포성 생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단세포는 세균과 같은 존재들이고 세포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다세포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곰팡이 등등 여러 개에서 때로는 수십조 개의 세포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박테리아 등등 이런 아메바 이런 것들이 유니셀룰라, 이게 단세포라는 뜻이고요. 문어, 뭐죠, 이제 뱀장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세포성 생물, 사람 포함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860억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고, 간은 뇌가 약 860억 개의 신경세포, 간이 약 25억 개의 세포. 즉,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장기관 한 개가 이미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 즉, 그 기관 한 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그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도 역시 당연히 건강하게 작동을 해야 할 것이고, 그 세포들끼리의 교신도, 그러니까 신호를 전달하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도 굉장히 잘 탄탄하게 이루어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다세포 생물은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기관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각 기관의 고유 기능이 연합하면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심장 구성하고 있는 심장세포들이 잘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심장이 잘 뛸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을 일으키게 되면 뇌에서도 에너지와 산소 공급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근육들도 또 자연스럽게 또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갑시다. 세포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사람의 몸 속에 굉장히 많은 세포가 있다는데 그 세포들이 항상 거의 비슷한 크기를 갖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그 다음에 걔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따라서 세포의 모양과 크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신경세포의 경우
여기 적혀있죠. 가장 긴 세포가 신경세포로 크기가 거의 메타 단위로 되어 있어요. 1에서 1.5m까지도 갈 수가 있다. 한 개의 세포인데도 미터 단위로 긴 세포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작은 세포, 그다음에 부피가 가장 큰 세포, 그다음에 난자가 약 120 마이크로미터 평균 이 정도 된다는데 마이크로미터, 자 이거 단위 한번 볼게요. 단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미터는 우리가 잘 알 거예요. 미터를 1000분의 1로 쪼갠 것이 밀리미터입니다. 미터를 밀리 단위로 쪼갠 것. 그래서 밀리미터는 크기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는 자에서 센티미터보다 더 작은 한 칸, 아주 작은 눈금 한 칸이 1mm고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미터의 1000분의 1이 밀리미터. 1mm의 1000분의 1이 1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이크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미터고 한 단계 더 나가면 1 마이크로미터를 또 1000분의 1로 쪼개면 나노미터, nm이에요. 철자 잘 보셔야 합니다. 이거는 m이고 앞에 게 두 번째 거는 n이에요.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다. 그래서 1m를 10의 마이너스 9승 단위로 쪼개면은 나노미터가 됩니다. 보통 그래서 가장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세포가 부피가 가장 큰 게 난자인데 120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약 0.12mm 정도, 지름이 그 정도 되고요. 가장 작은 세포는 정자, 남자에서부터 나온 정자죠. 약 4 마이크로미터, 굉장히 작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기와 모양새가 천차만별이다. 이게 사람 세포고요.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잘 아시겠지만 일단 사람 몸을 감염시켜서 삽니다. 감염성 미생물 하면은 감염시킨다는 뜻이 뭐냐? 이 미생물이 우리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기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감염성 미생물들은 사람의 세포보다 사이즈가 대체로 작겠죠? 그래서 보통 세균들의 사이즈는 약 0.001mm, 1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아까 난자로 치면은 12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 이게 거의 120배 정도 작은 셈이죠. 아주 작아요. 가장 작은 세포인 정자에 비해서도 세균은 작다. 평균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세균보다도 훨씬 더 작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0.005 마이크로미터 단위 정도 돼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사람 세포도 감염시킬 수 있고 세균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신 이 그림 그냥 직관적으로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그려놓은 건데 이게 사람 세포라 친다면 큰 거, 사람 세포라 친다면 세균은 대충 이 정도 사이즈. 이거보다 더 작은 이렇게 생긴 바이러스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얘가 여 안에 들어가 살 수도 있고 여기에 감염시켜서 살 수도 있고 얘는 여기를 감염시켜서 살 수 있게 된다. 그게 여기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자, 이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번. 사람에게서 세포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같은 뜻으로 사람 몸속에서 세포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세포는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 최소 단위라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왔던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 가장 최소 단위는 세포다. 그리고 그 생명 현상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것도 한번 살펴봤죠. 예전에 일단 물질 대사를 일으킨다. 물질 대사라 함은 어떤 몸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거나 그 물질을 쪼개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어요. response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항상성, homeostatis를 유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성장하고 발생할 수 있다. 발생은 새끼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생식. 요거 이제 생식하고 발생을 좀 구분해서 설명할게요. 생식은 말 그대로 암컷과 수컷이 서로 만나가지고 정자와 난자라고 하는 유성생식에 필요한 접합자들, 배우자라고도 보통 표현하는데요. 접합자 두 개가 서로 만나서 결합하는 과정까지를 생식이라고 하고요. 발생은 그렇게 해서 만난 수정란이라고 하죠. 정자, 난자가 합쳐지면 수정란 있는데 그 수정란이 점점점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자라가는 과정, 그거를 발생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여튼 어쨌든 살아있는 생물은 이런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다. 그 외에도 살아있는 생물은 유전을 할 수가 있고 진화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환경에 적응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요 개념들은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 최소 단위인 세포. 그럼 세포는 이것들을 다 하느냐? 다 해요. 다 하고 그 세포들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글이고 요 글이 바로 이 그림하고 같은 거예요. 정말 다양하고 작은 원자들이 모이면은 분자를 이루게 되고요. 분자가 뭐 이런 단백질이나 지질 혹은 탄수화물 같은 분자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런 분자들이 모여서 세포 소기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룹니다. 얘는 바이러스고 얘는 박테리아. 이제 대비해서 크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고요. 이런 작은 세포 소기관들이 모이면 세포가 됩니다. 동물 세포나 식물 세포. 그리고 이런 세포들이 모이면은 기관이 되고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랑 개체가 되겠죠. 그래서 핵과 전자가 모이면 원자가 되고요. 원자가 모이면 분자. 걔들이 모이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거대 분자가 되고 거대 분자들이 모여서 세포 소기관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명 현상에 관계되는 일이 진행이 되고요.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세포 소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세포를 이루게 되면 아까 보신 이런 것들이 다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 같은 종류의 세포들은 모이는 거 우리가 티슈, 조직이라고 부르고 조직 몇 개가 모이면 심장, 창자, 근육 같은 기관이 됩니다. 기관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 있으면은 기관 계통, organ system이라고 부르고 동물에서는 이런 기관 계통 여러 개가 모이면 비로소 사람이라고 하는 개체가 만들어지죠. 요 수준별 차이를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다음에 세포 소기관까지는 유전, 진화 등 몇 가지 현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대사 이런 것들은 미토콘드리아를 할 수 있으나 유전 진화 같은 건 사실 하기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래서 생명 현상을 다 일으키지 못하지만 못하기 때문에 생물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세포 소기관 중에서 잠깐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셨던 요 미토콘드리아 있죠. 요 놈은 따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성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딱히 생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생명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반면 세포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세포 소기관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 현상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세포부터 생물이라고 부른다. 자, 이 세포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 처음 할 때 진핵세포, 원핵세포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진핵세포는 사람의 세포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사람이 되는 거고 원핵세포는 세균이라 했어요. 세균은 세포 혼자서 떨어져 살고 즉 원핵세포 혼자서 떨어져 사는 게 세균들이고 이 원핵세포는 생물이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세균까지는 생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바이러스는 세균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생물이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그런데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그 미생물학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이러스들은 원액이든 진액이든 세포 속에 들어오면 즉 감염시키면 그때부터 생물체가 보이는 모든 종류의 기능을 다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감염 전에 공기 중에 떠다니거나 외부의 환경에 있을 때에는 생물이 아닌 일종의 단백질 혹은 핵산 조각 같은 그런 형태로 존재하지만 생명체에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키면 그때부터 생명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사람 세포의 계략적 구조와 기능 이 모든 걸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뭐 많이 적어놨죠. 이제 이 우리 세포생물학 관련된 영상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에서 중요한 우리가 지금 기억해둬야 할 중요한 세포 소기관 몇 개만 좀 골라서 말씀드릴 건데요. 다양한 세포 소기관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렇게 있다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특히 좀 이해를 하셔야 할 거는 핵하고 우리는 미토콘드리아하고 어디 갔노 세포막 그다음에 리보솜 소포체 요 5개 정도는 골지체까지 6개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중에서 꼭 3개만 골라라면 저는 핵과 미토콘드리아하고 리보솜 이 3가지를 고릅니다. 세포막의 경우에는 꼭 3개를 기억해야 한다 보다는
반드시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분류를 하죠. 굳이 따진다 보면은 뭐 4개가 되고 이 4개 하다 보면 5개 되고 이래 되는데 어쨌든 말씀드린 요 한 서너 가지 정도는 꼭 좀 기억해 두십시오. 자, 우선 핵이 가지고 있는 거는 유전 물질을 보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의 경우 이중막인 핵막이 핵을 구성하고 있는 경계막이 됩니다. 세포질은 세포 안에서 물질돼서 일어나는 공간으로 세포 속이 텅텅 비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물이 주성분인 끈적끈적한 액체 같은 걸로 채워져 있어요. 그걸 우리 세포질이라고 부르고요. 소포체라고 하는 놈은 단백질을 합성하고 지질 생산하고 물질을 운반하는 일종의 창고와 창고 역할 혹은 창고에서 창고로 물건을 이동시키는 어떤 통로나 이런 운송 수단 역할을 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골지체는 여기 적혀 있는 거는 단백질 수정 및 분비라고 되어 있는데 세포가 만들어낸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단백질 상태가 잘 작동할 수 있게끔 검수하고 마지막 조정하는 그런 과정, 그런 역할을 하는 놈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하는 단백질 제조 공장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제가 생화학 영상에서 좀 깊이 있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ATP를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그런 세포 소기관으로 보시면 되고, 자, 낙서 너무 많다 지우고 다시 쓸게요. 요 리보솜하고 리소솜 요 두 개 글자 좀 비슷해요, 그죠? 근데 역할은 완전히 달라요. 영어로 쓰면은 리보솜은 RIBOSOM이 리보솜이고요. 이거는 라이소솜이에요, 사실은. LYSOSOM입니다. 자, 기억하시나요? LYS나 LYZ가 오면은 쪼갠다, 분해한다는 뜻이라고 했죠. 라이소솜 하면은 세포 내에서 불필요한 물질을 분해하는 그런 주머니입니다. 뭐 이를테면 세포가 하나 있고 이 세포 속에 라이소솜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별로 필요 없는 찌꺼기 같은 게 있으면 이 라이소솜 속에 찌꺼기가 쏙 들어가면 이 라이소솜 속에 찌꺼기를 분해할 수 있는 가수분해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걔들이 싹 분해시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청소부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세포막은 이 세포의 경계면이에요. 경계면이고, 경계라고 하면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하는 건데, 자, 진핵세포이든 원핵세포이든, 혼자 사는 세포이든 다 같이 모여 사는 세포이든, 환경과 세포 사이에 어떤 인터랙션이 발생할 거고, 여러 개 모여 사는 세포라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도 인터랙션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세포의 경계를 구성하는 세포막에는 환경과 세포 사이의 교신, 상호작용, 세포와 세포 사이의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게끔 하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단백질이나 인지질은 원래 세포막 구성요소고, 단백질, 그 다음에 당지질, 혹은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보호하고 물질 출입을 조절하고 세포 간 교신을 담당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중심체는 세포 분열할 때, 진핵세포의 경우에 세포 분열할 때 방추사랑을 형성해가지고 양쪽으로 똑같은 양의 염색체를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놈. 마지막 세포 골격은, 자 보세요. 세포의 모양새가 다 위치나 기능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 가만두면은 물주머니 같은 거라서 다 짜부러지고 주저앉을 거예요. 그렇지 않게 하려고 세포의 내부에서 아주 가느다랗고 긴 단백질 사슬 같은 걸 만들어서 세포의 모양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텐트 생각하시면 돼요. 텐트가 천을 그냥 바닥에 두면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을 건데 안에다가 철심을 넣어갖고 형태를 잡아주면은 텐트처럼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그것처럼 세포 안쪽에 수많은 세포 골격이라고 불리는 단백질 가닥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세포의 형태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철사 같은 걸 많이 심어놨으니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뭔가를 보내야 할 때 이 철사 위에다가 막 단백질 같은 걸 실어서 이렇게 옮기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세포 내 물질 이동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자, 미생물학의 학습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소개가 적혀있는 핵,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세포막, 리소솜,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아까 여기서 리소솜이라 했던가 여기서만 4개 골랐었죠? 대충 비슷하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무리를 짓습니다. 세포란
모든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최소 단위이고 하나 더 적을까요?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 최소 단위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 세포의 크기는 천차만별이고 되게 작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사이즈. 그다음에 사람에게 세포는 어떤 의미인가? 생명 현상을 일으킨 최소 단위 같은 의미죠. 이렇게 돼 있고 사람 세포의 계략적 구조와 기능은 세포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핵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 소기관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감염 미생물학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연관성을 살펴보면요. 사람도 세포고 세균도 세포고 매우 작은 세균이 인체로 침입하면 사람 몸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이거 우리 인펙션 감염이라는 데 있죠. 세균은 사람 세포 속에 있는 다양한 영양물질을 이용하면서 증식합니다. 수가 늘어나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감염된 사람 세포의 세포 소기관은 간혹 세균의 증식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뭐 굳이 따져본다면 미토콘드리아가 세균 들어왔다고 ATP 안 만들고 그러지 않아요. 미토콘드리아 계속 ATP 만들어요. 그러면 들어온 세균의 경우 미토콘드리아가 이미 만들어서 흩뿌려놓은 ATP를 써갖고 지가 막 성장하는데 쓸 수도 있다는 뜻이죠. 뭐 그런 의미예요. 세균은 사람 세포에서 빠져나와 옆에 있는 다른 건강한 세포를 또 감염시키게 되고 이게 무한적으로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세균이 죽을 때 혹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자, 그래서 세포의 크기와 이런 역할 이런 것들 좀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